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힘차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리학 공부를 하면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음양의 개념, 오행의 개념, 오행의 상생작용, 오행의 상극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은 이 세상 만물은 음과 양으로 구별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명리학의 기본이 되는 음양은 이 세상의 기운, 사람, 동물, 사물 등 모든 것을 두 가지 패턴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의 한자는 그늘, 흐림, 숨기다, 습기 등의 뜻이 있고, 양은 볕, 양지, 밝다, 드러내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음과 양은 서로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뜻이 있어 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과 비교하여 음이라 하고 음과 비교하여 양이라 한다라는 표현을 앞으로 제가 많이 사용을 할 것입니다. 양이 있어야 음이 있고 음이 있어야 양의 개념이 성립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음양은 서로 대립하고 같이 존재하고 서로 만나 변화하고 음에서 양, 그리고 양에서 음으로 순환 반복하며 음과 양은 상호 조화를 이루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음양은 어떠한 기운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을 하며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자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음은 그늘, 어두움, 숨기는 등의 기운이며 양은 양지, 밝음, 드러내는 기운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이 음의 기운이 많으면 음이라고 해석을 하고 양의 기운이 많으면 양으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음으로 분류한 사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양으로 분류한 사물도 음의 기운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음양의 기운은 동시에 가지고 있지 못한 사물은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치적인 부분을 아래의 표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붉게 표시된 부분이 양의 성질이 될 것이고 흰 바탕의 의미가 음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양의 성질의 대표적인 성질이 하늘 기운입니다. 하늘이 양이라면은 반면에 땅은 음이 되겠고 태양이 양이라면은 다른 음이 되겠습니다. 불이 양이라면은 물이 음이 될 것이고 드러낸다라는 기운이 양이라면은 숨기는 기운은 음이 될 것이고 사주 명리학으로 해석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올 내용입니다만 천간의 글자를 양이라고 하고 12개의 지지를 상징하는 지지를 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에서 봄과 여름을 큰 양이라고 하고 가을과 겨울을 음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홀수를 우리가 양이라고 합니다. 숫자의 홀수를 양이라고 하고 반면에 짝수를 음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낮은 양의 기운이고 밤은 음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상승하는 기운이 양의 기운이 될 것이고 하강하는 기운이 음의 기운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음양의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오행의 개념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오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이라는 것은 세상의 만물은 음과 양으로 분류한 것을 5가지 기운으로 세분한 것을 오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행을 운동 개념으로 앞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운동은 위로 솟아오르는 기운입니다. 이 목의 대표적인 속성이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나무가 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 화운동입니다. 화운동 발산하는 기운을 우리가 화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운동은 목화운동, 즉 봄운동, 여름운동과 가을운동이 접어드는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을 연결시켜주는 환절기의 기운을 토운동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운동은 아래로 떨어지는 기운입니다. 결실하는 기운입니다. 왜 아래로 떨어질까요?
나무가 어떤 나무가 되든지, 자, 사과나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나무라면은 가을에 결실을 하게 됩니다. 사과가 열리게 됐죠. 그 사과가 결실하는 기운을 우리가 금운동이라고 하고, 유실수가 아닌 일반적인 나무라면 단풍이 지겠죠. 단풍이 지는 수렴하는 기운도 금운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렴을 해서 떨어지는 기운도 금운동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운동은 결실하고 수렴한 기운 자체가 땅에서 떨어져서 나중에 봄까지 견뎌내는 기운, 씨앗 단계의 기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제대로 된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목운동, 화운동, 토운동, 금운동을 사계절, 추나 추동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아주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각각 운동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운동은 봄에는 길쭉하게 올라가는 기운입니다. 자, 이러한 기운을 우리가 목운동이라고 하고, 응축된 공간, 수운동이죠. 수운동 공간에 사이진 것을 뚫고 나오는 모양도 목운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결국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의 기운을 목운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땅에서 솟아오르는 이 기운을 우리가 목운동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운동입니다. 화운동은 여름 운동이죠. 여름 기운이고,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펼쳐집니다. 펼쳐지는 운동, 꽃이 펼쳐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이 펼쳐지는 운동을 화운동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운동 모양을 잘 보여주는 것이 불이 타는 모양이 화운동의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보이는 영상이 지금 하늘에는 태양이 아주 장렬하게 지금 비춰져 있고, 땅에는 꽃이 지금 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화운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운동입니다. 이 토운동은 여름 운동과 가을로 접어들기 전의 운동인데 늦여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잎이 시들어 열매를 맺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기 전 단계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진정한 계절의 토는 봄,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단계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정확한 토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잘 그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그래프로 제가 한번 이미테이션으로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목행, 화행, 봄운동, 여름운동 이렇게 상승 곡선이라면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게 중재를 하는 운동이 토운동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재가 되었다면 다시 결실, 갈무리한 운동이 되겠죠. 가을, 겨울 운동이 이렇게 하강하는 기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오행에 대한 이해를 단박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금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운동은 솟아오르고 펼쳐지는 운동을 멈추고 떨어지고 내려오는 작용을 우리가 금운동이라고 합니다. 덩어리 지거나 뭉쳐져 있어서 밑으로 내려오는 기운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대표적인 운동이 가을운동, 단풍, 낙엽 지는 현상, 그리고 과육이 땅에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껍질이 단단해지고 수분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도 금운동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스개입니다만 피자가 식으면 그 부분이 굉장히 딱딱하고 말라집니다. 이러한 마르고 딱딱해지는 현상도 금운동의 속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금운동의 대표적인 그 기운이 우리 단풍이 져서 땅으로 떨어진 이러한 기운을 우리가 그 금운동의 대표적인 기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육이 맺혀서 붉게 실이 되는 이러한 운동도 금운동의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운동입니다. 수운동은 겨울운동이죠. 이 수운동은 외부적으로 차가운 기운이라 음기에 에어사이즈 밖으로 기어나가지 못하고 꼭꼭 갇혀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운의 대표적인 속성이 열매나 씨앗이 되겠죠. 이 열매라는 것은 나무에 달려있을 때 열매가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다음 봄이 오기 전까지 씨앗 단계로 머물러 있는 열매를 우리가 수운동의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져서 다음에 봄을 기다리는 그런 형태죠. 얼음이 대표적인 속성이 이제 수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홀시되어 날아간다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민들레가 왜 날아갑니까? 결국 떠나간다는 것이죠. 왜?
다른 곳이 어떤 곳이 되든지 간에 이 씨앗으로 날아가서 다 봄을 맞이게 하는 어떤 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인데, 이 민들레의 어떤 모양도 수운동의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콩입니다. 이 콩이 봄이 되게 되면 이렇게 밭에 뿌려지게 됩니다. 이 밭에 뿌려지기 전 단계를 우리가 수운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 기운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물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절대로 물질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운동 개념으로 오행 개념을 이해하셔야지만 나중에 사주 명리학 해석을 할 때 아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행 운동을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목 운동은 대표적으로 봄 운동을 목 운동이라고 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화 운동은 여름 운동, 그리고 이 토 운동은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을 중재시켜주는 운동을 토 운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검 운동은 가을의 기운이고, 수 운동은 겨울 기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속성을 크게 하루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요. 어두움, 밤의 개념을 우리가 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밝고 낮의 개념을 우리가 양의 속성을 가진 양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발산하고 확산하는 기운을 양의 개념, 그렇지 않고 응축하고 내려오는 어떤 기운을 우리가 음의 기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소 빨리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이 오행의 개념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할 수업은 오행의 상승상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상생작용이란 것은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를 상생작용이라고 합니다. 상생을 하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다가오고, 여름이 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게 되면 겨울이 오며,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성장하여 꽃이 피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고, 열매는 저장되었다가 다시 삭을 틔우고 성장하는 이러한 관계를 상생작용이라 합니다. 오행상생작용이라 합니다. 자, 표를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운동에서 다시 여름운동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이어지는 운동을 우리가 상생운동이라고 하고, 이 목운동, 봄운동에서 여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재를 하는 토운동으로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이걸 상극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 운동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가을 운동이 다시 봄에 해당하는 운동으로 오게 되는데, 이렇게 서로 교차가 되고 격각이 되고 하는 운동을 상극 운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극 운동에 대해서는 다시 연결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상극 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작용이라는 것은 오행이 서로 공격을 하고 공격을 받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극작용이 서로 공격하고 공격을 받는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서로 통제하고 조절하고 관리하는 작용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라는 한자를 나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위로 자라기만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성장을 멈추게 하고 단단하게 하여야 태풍을 견딜 수 있고 과육이 맛있어지는 것입니다. 바짝 마른 장작은 빨리 타버리는 자연의 이치와도 똑같습니다. 수분이 약간 있으면 오래 탈 수 있는 비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상생은 좋고 상극은 나쁜 작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생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며 극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작용은 크게 우리가 양의 작용이라 하고, 나쁜 작용을 음의 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작용이 동시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